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고구려 국내성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량이 국내성으로 천도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국내성이 천도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가, 특히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까지는 현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국내성은 국내성이 아니라 국내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시의 조건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궐입니다. 궁궐은 임금이 거주하고 정사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행정기관들의 일부만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 바깥으로 나가면은 관청들이 있고 신전, 절 같은 공공건물들, 그리고 군인들이 상주하는 곳도 있고요. 대규적의 저택들, 시장거리, 대장간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안분지 외곽이라든가 아니면 집안분지를 나가서 각각 서쪽의 마선고라든가 아니면 동쪽의 창천이라든가 아니면 압록강 이남 지역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의 목적인데 어떤 식으로 됐을까? 당연히 국내성은 복잡한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성벽으로 쌓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 지역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체를 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당시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었고 자연환경 자체가 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론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내라든가 이런 데는 벽을 쌓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산 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런 데서 험악한 곳은 벽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끊어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일종의 차단성, 중국말로 관해라고 그러죠. 이걸 쌓기도 하고 나머지는 초소를 쌓아서 감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권 방어체제는 둘레 2.7km에 달하는 성벽과 주변 지역에서 중요한 곳에서는 성벽을 쌓고 나머지는 이렇게 차단성 그리고 초소, 제 이론에 따르면 항성, 행성, 위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압록강이에요. 모든 성들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자란 것이 있습니다. 해자는 물을 채운 인공 또는 천연의 방벽인데요. 압록강은 사실은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뒤쪽에 가면은 군사 수비성, 즉 환도산성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2000년도 이전의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이론을 근거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2.7km 안에 남쪽에는 일반인들 주거지요. 그리고 시장가, 중간에는 관청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성의 북쪽 지역에는 궁전구역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거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은 최근의 것인데요. 똑같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론에 근거할 때 이 사다리꼴 모양의 안에는 주로 궁궐이었었고요. 일부에 다른 구조물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승리대로라고 그랬어요. 현재 집안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94년에 처음 갔을 때는 초락이 그지없었죠. 그리고 도로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은요. 예전에 시청 자리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옮기고 발굴했고 여기가 궁전의 왕궁터라고 생각했는데 발굴해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유적은 나오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전체를 궁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상가들이 있는 곳을 발굴하면 궁궐 자리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중국은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래 보니까 진문문이라는 성문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성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리는 저는 고구려 시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있는 성벽 쌓은 양식을 보면은 성돌도 그렇고 쌓은 양식이 고구려 것임이 분명하죠. 국내성의 동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벽이 전체가 555m인데요. 거기 한 문지가 있어요. 서쪽에도 조금 더 긴 서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약 750m에 달하는 벽이 있는데 지금은 압록강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아마 고구려 당시에는 압록강과 근접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쪽은 좀 비교적 길고요. 성문이 두 개가 있는데 715m에 달하는 겁니다. 이래서 합하다 보니까 총 2688m가 되는 거죠. 성벽의 높이는 5 내지 6m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구려의 성들, 산성, 평지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높이는 10m 정도가 되고요. 200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요한 성이
국내성 뒤편에 있는 환도산성이에요. 그 앞에 문지를 보면은 폭이 10m에 달하고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하실 만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궁궐에 해당하는 이 국내성의 성벽의 높이는 10m 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국내성 북벽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은 안쪽에서 찍은 거고 바깥쪽에 집들이 보이고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이에 지금은 골목길이지만 예전에는 폭이 좁은 해저였다고 합니다. 왼쪽은 국내성 북벽의 성문의 한 부분입니다. 이거 9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국내성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네요. 서벽입니다. 오른쪽은 비교적 근래 것이고요. 성벽이 많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고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제가 94년도에 찍은 건데 서벽 자체가 보이질 않죠. 앞에도 민가가 있고요. 그리고 성벽 위에도 사실은 여러 곳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폐허가 된 상태였던 건데 동북공정 이후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국내성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때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서 구조들을 상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남벽이죠. 왼쪽은 역시 9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한겨울에 찍었네요. 보니까 이렇게 또랑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해자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돌의 일부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한참 발굴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서 남벽도 이렇게 길고 나름대로 성벽의 형태를 갖췄구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기도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죠. 그리고 압록강입니다. 여기서 바로 머리 쪽에 있는 것이 압록강 안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뭐 섬이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뒤쪽에도 붙어 있죠. 그래서 여름에 물이 차게 되면 섬 자체가 안 보일 정도인 곳인데요. 이렇게 압록강은 국내성 남벽 앞을 흐르는 청계천에 불과한 것이고요. 당연히 고구려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리왕이 도읍한 첫 해부터 바로 이 압록강 이 너머의 사람들과 교류했고 아마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 거주했을 겁니다. 오늘 사진은 겨울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군 행동왕이란 명제를 늘 강조하지만 현장에 가봐야지 됩니다. 공간, 거리, 그 다음에 생태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 세계관 드러나는 거죠. 수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종의 방어라고 그랬었죠. 자치를 방어하겠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성이 있어야 돼요. 일종의 군사 수비성이죠. 국내성 뒤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도산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환도산의 꼭대기를 줄기줄기 쌓은 것이 결국은 환도산성입니다. 이건 1994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복원해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오른쪽 중반에 보니까 간단한 띠가 있죠. 이게 정문인 남벽의 동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지금 눈 때문에 잘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앞을 흐르는 것이 통구화입니다. 그 유명한 통구화. 가슴 벅차게는 통구화죠. 600에서 700m 정상의 성들을 쭉 둘러싸게 됐는데 환도성이란 말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환도란 말 자체가 저는 특별하다고 보질 않아요. 조선시대 때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죠. 백제 수도 때는 한성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한강이라고 불렸죠. 똑같이 이것은 한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도성이라는 것의 환도란 것은 알맹이 환자 쓰니까 의미상으로 보더라도 코어 시티, 즉 수도가 되는 캐피탈이고요. 음으로 볼 때도 한도, 이럴 땐 호란성의 한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임시 수도 역할을 했지만 늘 상주하는 공간은 아니었죠. 왜? 천장에 가보면 너무나 알아요. 아무리 환도산성이 둘레가 7.5km 정도가 되는 큰 성이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고구려의 대국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가보지 않고 나서 그런 말들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일종의 군사 수비성이었었고 필요할 때 대피하는 농성전을 펴는 그런 특별한 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은 고구려는 환도성 아래 도읍을 청했다. 이래서 이런 귀조를 가지고 보는데 이 산 환도산이라는 명칭도 후에 만들어진 것이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대무신앙 때는 한나라 침공했고 이 성에 대피해서 수십일 동안 장기 농성전을 펼쳤고 그때 이런 일화가 있는 겁니다. 한나라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한 다음에 기다리면은 항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사신을 보내면서 물풀, 수초에 쌓은 잉어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군대가 이 성에는 물이 충분하고 장기 농성전을 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후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일화를 가진 성이 환도산성이고요.
저로서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제가 95년도에는 말 타고 여기를 치고 올라간 겁니다. 고구려 사람이 돼서. 전체 지형을 보세요. 얼마나 등고선이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죠.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대부분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지금 많이 망실됐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궁전터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점장대, 적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전장병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장소인 점장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있죠. 자, 정문을 볼까요?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사진은 제가 말 타고 들어가면서 찍은 거니까 앞모습이고요. 이거는 안에서 찍은 건데 그 대신 시차가 2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중국이 대대적으로 발굴하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벽한 옹성형. 그래서 도관에 든 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항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아리용으로 된 군사 방어체제 안에 적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옹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옹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폭이 약 10m 정도가 되고 높이도 굉장히 높은데 현재는 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을 두껍게 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벌일 때 공성전 무기들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잘 모르고 계세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얼마나 뛰어난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적대국과 전쟁을 벌였는지를. 영화에서 보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중국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볼품 없어지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이런 엉터리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다시 바깥쪽에서 본 건데요. 환도선생의 왼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다음번 기회가 되면은 정말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얼마나 견고한가를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서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나무가 있는 곳이죠. 여기 예전에는 그대로 그냥 산봉우리였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95년대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개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성벽들이 드러났고 왼쪽도 파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사진에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백제신라 가야성과 고구려성을 비교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교할 수 없어요. 당연히 수도에는 이렇게 중요한 신전이라든가 아니면 시조묘가 있어야 됩니다. 시조묘가 없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한 집안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위트패를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첫 수도에도 당연히 시조묘가 있었고요. 420여 년 동안 있었던 국내성에도 시조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수도인 평양적에도 시조묘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평양에 갔을 때 거기 동명을 갔다 왔거든요. 용산 아래 있거든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 뒷산 이름이 용산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장군총으로 알려진 것인데 과거에 장군의 무덤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장군총. 그런데 일본인들이 장상릉 무덤이라는 새로 제기했고요. 지금은 이상하게도 그냥 장상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건축물 고분이라면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과 얼마나 직결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장군총에는 방대한 논문을 썼죠. 저는 다른 관점도 있지만 특히 이런 신전적 성격, 시조묘적 성격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것 또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설명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시조묘 또는 신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었다. 얼핏 보더라도 대단하죠?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위쪽에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예전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니까 정삼각형 구도고 한 면이 고구려척으로 100척입니다. 그리고 7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마다 계단이 3개씩 되어 있으니까 3칠은 21이 되는 거죠. 3칠은 21, 3, 100. 이거 전부 다 단군신화의 구조고요. 단군신화를 그대로 구조적으로 계승한 고구려 건국신화와 일치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고구려의 조선 계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구려의 건국신화 또는 고구려의 건국 이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고구려의 로직인 삼의 논리를 표방한 것이죠. 제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끝까지 올라가서 무덤방도 들어가 봤어요. 다른 지역도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고구려도
이런 수리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 우리 역사 너저런 역사 아닙니다. 우리 역사 무조건 영토만 넓히는 군사지형적 국가가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는 고구려 시대엔 고주몽을 모신 곳이니까 위에 있는 건축물에서는 특별한, 즉 고주몽이 탄생되는 의례가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하늘에서는 해모수가 5마리 용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큰 굴, 왼쪽 사진은 국동대열인데요.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이런 규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 동쪽에 큰 혈이 있었다. 당연히 거기에는 수열신이 살고 있는데 수열신은 유아부인을 뜻합니다. 단군신에 나는 공과 동일한 성격이죠. 오른쪽이 국동대열의 안의 모습인데요. 가운데에 보이는 큰 돌덩이는 현지 사람들이 붉은 페인트로 제단이라고 썼거든요.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나라 동쪽이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중요한 날에는 임금이 국동대열에 가서 수열신을 모시고 압록강을 따라 내려와서 다시 국내성 어딘가에서 의식을 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식이 벌어지는 장소는 당연히 저는 장군청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와 국동대열에서 모셔온 유아부인이 만나는 곳, 이것은 시조묘고 신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국내성에는 이렇게 특별한 그리고 정교한 로직으로 수리로 만들어진 장군청이 있다는 겁니다. 동대자 유적지 사진입니다. 지금은 동대자 유적지는 볼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94년도에 찍은 건데요. 승리시멘트 공장으로 이미 변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은 발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도용도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성 동쪽 0.5km 되는 부분에 남북 150m, 동서 50m의 구릉주가 있고 4개의 방이 있었다. 첫 방에는 이렇게 큰 돌이 있었고 북쪽에는 굴뚝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국사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국내성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 나와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발견된 것이 이렇게 큰 주짓돌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와당입니다. 당연히 고구려의 수도에는 이렇게 큰 사찰이 있어 있죠. 왼쪽은 역시 95년도쯤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한 집안에 있는 당간지주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당간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절 근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국내성 뒤편 우산 기슭에 있는데 그 돌 위에 사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고구려인들의 얼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환도산성에 있었던 궁전터를 발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양을 그려본 겁니다. 오른쪽은 이궁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이유는 없죠. 관광용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수도에는 거대한 기념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조와 연관된 거대한 기념물, 그리고 대무신왕이라든가 태조대왕과 연관된 기념물 다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바로 광개토 태양 릉비입니다. 왼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광개토 태양비죠. 높이가 6.39m, 사면을 돌아가면서 1775자가 새겨진 비, 고구려의 건국과정, 고구려 추모에 대한 세계, 그리고 임금들, 그다음 광개토 태양의 정복작전 등등, 그리고 관련한 규정들이 있는 정말 제 말에 따르면 신령석, 홀리스톤이죠. 저는 광개토 태양 능비, 부제로 뷰티, 로직, 미닝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고분군들이죠. 1960년대 중후반에 조사할 때 약 12,000여 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바운다리에서는 약 4,000여 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트보게 되면 먼 곳이 있고요. 산성화 마을이 있고, 그리고 환도산성 밑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게 되면 칠성산과 만나는데요. 요 보이는 구역에만 약 4,000여 개의 고분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죠. 고구려 수도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지 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은 산성화 고분군의 94년 또는 5년 뒤의 모습인데 이렇게 폐허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에 있는 거죠. 오른쪽은 우산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즉 국내석 뒤편에 있는 무덤인데 민가 안에 있습니다. 통과 주변에서도 아직 민가 가운데 고구려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광개토 태양릉입니다. 직경 60m 이상이 되는 거대한 피라밋인데 현재는 다 벗겨져서 표면돌 일부만 남아있죠. 정말 거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의 사진인데요. 흔히 말하는 뒤편 쪽에 이렇게 거대한 제단터가 발견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고구려의 이런 무덤들에게 제단이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발굴하면서 왕릉급 12개의 무덤 모두가 이렇게 뒤편에 제단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모시게 되면 거기서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죠.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언젠가 말씀드렸던 일본 전방후원군의 원형이 고구려에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실질적으로 바로 압록강 너머의 자성군 지역에서는 운평리라든가 송암리 등에서 전방후원군에 조용히 될 수 있는 무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선구에 있는 2005 고분인데요. 오른쪽은 칠성산에 있는 211호 고분입니다. 저 칠성산 고분 뒤편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환도산입니다. 서대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임강총은요. 임강총, 강에 바로 붙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광개토 태양릉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거대한 산이 바로 고구려의 무덤입니다. 광개토 태양릉보다 더 큰 무덤이죠. 역시 일반인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구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은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고분군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그 유명한 고구려의 개마군단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압권인 바로 통구 12호 고분입니다. 이때 통구는 집안의 옛 지명 이름이죠. 오유묘 무덤입니다. 왼쪽에 말각조정 양식의 각 면마다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단순하게 미학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 무덤 자체에 있는 벽화들은 하나의 건국신화 내지는 창세신화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린 거 아니거든요. 왜? 이것은 오해분 오묘고요. 사오묘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이 있다는 뜻이고요.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구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그림 중에서 제가 용에 관한 것을 뽑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용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멍이 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무덤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이 무덤의 이름을 아는 분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안 가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죠. 오른쪽 그림이 그 유명한 무용총, 즉 춘무덤에 나오는 벽화입니다. 용맹하면서도 단아한 그리고 독특한 사법으로 양질의 고구려의 맥궁을 날리는 청년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무용총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무덤은 바로 무용총과 각조총, 춘무덤과 씨름무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집안 분지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만포 지역에서 북한과 같이 접근해 있고요. 또 서쪽으로 가니까 마성구에서는 옛 사료에 나오는 고구려의 부경양식 건물들이 지금도 민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마성구 무덤 앞에서 말 타고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내궁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 10km, 남북 5km의 집안 분지가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서쪽으로 동쪽으로도 남쪽으로도 평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42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였다면 그 정도 규모는 돼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내성을 그렸을 경우는 국내궁과 국내성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것은 궁궐이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성에 해당하는 국내성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었다.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감각으로서 살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는 큰 나라였습니다. 영토가 넓거나 군사적으로 강력하거나 정치력이 팽창하거나 문화가 화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